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세계지리 듣는 친구들 마지막 7단원은 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제공한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지금 이제 7단원의 내용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지리 7단원의 제목을 한번 써봤어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 이 두 지역을 한 단원으로 묶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여기는 바로 경제적으로 좀 발달 수준이 늦고 개발도상국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이런 특징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곳이 많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특징들을 28강, 29강, 30강을 통해서 한번 천천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시험 범위 마지막 부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8강으로 왔습니다. 자, 28강에서는 제목이 과잉 도시화 및 도시 구조 이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요거요 도시 배울 때 한번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보통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선진국일수록 도시화율이 높고 저개발국, 개발도상국은 도시화율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외적으로 라틴 아메리카, 그러니까 중남부 아메리카에 한해서는 도시화율이 선진국만큼이나 높지만 경제 발전 수준으로 보면 개발도상국 정도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도시가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생활적인 그런 편의 아니면 쾌적한 환경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뒤에 있는 사진은요. 그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몰려 살다 보니까 만들어진 파벨라라고 불리우는 불량주택 지구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자, 그러면 이 중남부 아메리카의 과잉 도시화와 이에 따른 문제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남부 아메리카의 도시화는요, 크게 두 단계에 걸쳐서 일어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유럽인들이 이곳에 당도하기 전부터 이미 개발되어 있었던 고대 문명의 중심 도시들입니다. 이 지역에도 원주민들이 개척한 고대 문명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페루, 오늘날의 페루 지역을 이제 중심으로 했던 잉카 문명, 그 다음에 멕시코 지역의 아스테카 문명,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문명이다 말할 수 있겠어요. 이들의 중심 도시가 오늘날 페루의 쿠스코, 그 다음에 오늘날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 당시의 이름으로는 테노치티틀란, 요런 도시들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잘 살펴보니까 전부 고산도시라는 거예요. 고산도시라는 게 뭐예요? 도시가 산 위에, 높은 산 위에 있다는 거잖아요. 자, 고산도시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지역의 평지는 너무 덥고 습해요. 인간이 거주하기에 너무 더운 지역, 그러니까 열대기후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산으로 올라가면 시원해지잖아요. 뭐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100m 올라갈 때마다 0.5도에서 1도씩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기온을 찾아서 막 해발 수천 미터 위에 도시를 만들게 된 거죠. 과거 고대 문명 사람들이 그러했던 자리에 오늘날의 현대적인 도시가 들어섰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중남부 아메리카의 도시 중에 안데스 산맥이라든지 높은 고원 요런 데 속해 있는 도시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뭐 한라산, 백두산보다도 더 높은 곳에 자리 잡은 고산 도시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열대기후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너무 더워서 산으로 올라가면 뒤에 배우겠지만 항상 봄과 같은 상춘기후 같은 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고산 도시가 발달했다. 요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요. 이 지역에 당도한 유럽인들은 유럽과의 교역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덥고 힘들지만 대서양 연안, 왜냐하면 유럽과 연결성이 좋아야 되니까 유럽과 바로 배를 타고 연결할 수 있는 해안, 그 중에서도
대서양 연안에 대도시가 입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쓸게요. 자, 요 해안이라고 돼 있는데 요 해안이 바로 대도시 대서양 연안에 많이 입지해 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중남부 아메리카의 도시는 과거 고대 문명부터 발달했었던 고산 도시와 유럽과의 연결을 생각해서 바닷가에 위치한, 그 중에서도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도시들로 나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고산도시 쿠스코의 모습이네요. 안데스 산맥에 위치해 있고 잉카 제국의 중심 도시인데요. 더운 기후를 피해서 높은 산 위에 이렇게 안데스 산맥 자락에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지역의 기후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춘 기후라고 해요. 상춘 하면 항상 봄춘이거든요. 항상 봄과 같은 날씨가 나타난다. 이걸 한번 기후 그래프로 보니까 자, 페루의 여기 쿠스코 해발 3,300m거든요. 굉장히 높은 요 쿠스코에 보면 온도 그래프를 보니까 10도에서 20도 사이에서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달도, 온도가 가장 낮은 달도 한 7월이 한 10도. 그 다음에 온도가 가장 높은 달도 11월 달이네요. 한 14, 5도. 그러니까 한 10도에서 15도 사이의 기온이 1년 내내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봄 날씨가 항상 나타난다. 상춘 기후다. 그래서 고산도시가 발달했다. 요런 내용, 우리 사실 중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려고 요 지역의 거의 같은 나라의 해발 106m, 여긴 되게 낮잖아요. 지대가 낮은 곳, 여기 이키토스라는 지역의 온도를 보니까 20도가 훌쩍 넘죠. 거의 30도에 육박하는 기온이 1년 내내 펼쳐지고 비도 상당히 많이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보다는 그죠? 상춘 기후가 나타나는 쿠스코 같은 곳이 더 도시 발달에 유리했겠구나. 이런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그림 한번 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때 당시,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당도하기 전의 중남부 아메리카의 고대 문명에서 이런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자, 보면 멕시코 일대에 있었던 그죠? 여기 아스테카 문명의 중심 도시가 테노치티틀란이라는 곳인데 이 테노치티틀란이 오늘날의 멕시코시티가 된 거고요. 자, 그다음에 잠깐 우리 아까는 언급하지 않고 넘어갔었던 멕시코 남부의 유카탄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마야 문명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안데스 산지에 이렇게 길게 발달했던 잉카 문명도 있습니다. 이 잉카 문명의 중심 도시가 페루의 쿠스코라는 곳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바로 고대 문명이 나타났던 곳입니다. 자, 그래서 유럽인들의 식민 지배 이전에 멕시코 고원을 중심으로 아스테카 문명, 안데스 산지를 중심으로 잉카 문명, 이런 문명들이 발달했다. 그리고 여기에 중심 도시가 오늘날에도 대도시로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도시화 과정은 아까 대략적으로 설명드렸겠지만 도시 인구 비율이 80% 이상으로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매우 높고 또 20세기에 들어서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급격하게 몰려든 경향이 있습니다.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몰려드는 거 네 글자로 이촌향도. 이거는 이제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필기 따로 안 할게요. 이촌향도 현상이 20세기 들어서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도시화율만큼은 선진국 수준으로 높다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이런 모든 지역들이 보면 80% 위선으로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보면 도시화율 80%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전부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화율이 상당히 높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소수의 대도시가 빠르게 성장하여 도시 과밀화 현상이 나타났다. 자, 여러분들이 농촌을 떠나서 도시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 일자리를 찾아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시를 갈 때 굳이 작은 도시보다는 큰 도시에 가야
기회를 더 많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들은 대체로 큰 도시에 가보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마련이죠. 그래서 작은 도시들이 균형 있게 발전하기보다는 한두 개의 소규모 도시가, 소수의 도시가 대체로 엄청난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걸 종주도시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정확히 풀자면 한 국가의 수위도시, 수위라는 건 1위라는 뜻이래요. 우두머리 도시, 머리 숫자를 써서 1위 도시에 나타나는 인구가 집중하면서 수위 도시와 2위 도시 간의 인구 차이가 2배 이상, 1등 도시랑 2등 도시에, 자, 1등과 2등 간의 인구 차이가 2배 이상 나면 수위 도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요거, 요 현상 이름이 바로 종주도시화예요. 우리나라는 종주도시일까요? 네, 그렇죠. 1등인 서울이 900만이 넘는 반면 2등인 부산은 400만 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급격한 이촌 향도를 겪었던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기왕이면 큰 도시로 가서 기회를 잡겠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소수의 대도시가 빠르게 성장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남부 아메리카의 도시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례로 지금 보니까 멕시코도 1등인 멕시코시티와 2등인 과달라하라 사이의 인구 차이, 이게 지금 10년 전 건데도 이래요. 지금 자료가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거라 10년 전 거라 좀 오래되긴 했는데 현상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콜롬비아든 아르헨티나든, 특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거의 10배가 차이 나죠. 그죠?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와 2등 도시인 코르도바라는 곳의 차이가 거의 10배 가까이도 나는, 그죠? 그래서 이런 큰 종주도시화 현상을 겪고 있어요. 요거 하나만 적어두겠습니다. 종주도시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자, 요거 예외가 하나 있거든요. 자, 종주도시화 현상을 겪고 있지 않은, 사실은 여기도 뭐 종주도시화를 안 겪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나라는 아닌데 도시 문제에 있어서 종주도시화에서는 예외인 국가가 브라질이에요. 왜냐하면 브라질은 인구 규모가 비슷한 1등과 2등이 인구 규모가 비슷하거든요. 자, 어디냐면 상파울루와 그 다음에 리우데자네이루, 줄여서 리우라고 쓸게요. 이 두 도시의 인구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 종주도시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아요. 1등과 2등 간에 막 2배 차이 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브라질은 예외이고 그 예외를 뺀 나머지 나라들은 이 종주도시화 현상을 겪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내용. 자, 우리가 도시 얘기를 하다 말고 2번 뜬금없는 주제가 나왔어요. 중남부 아메리카의 민족 및 문화 특색입니다. 선생님, 도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민족이나 문화 얘기로 왜 갑자기 넘어갔나요? 자, 여기를 왜 우리가 얘기하냐면 도시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급속한 도시화를 겪었다, 이촌향도 현상이 있었다, 종주도시화가 만들어졌다, 여기까지는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결과 오늘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는 그 내부가 어떤 모습일까 한번 들여다보려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중남부 아메리카에 살고 있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역이 어떤 영향을 받았고 어떤 민족 구성을 갖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본 다음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로 다시 이야기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남부 아메리카는 유럽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특히나 에스파냐 그리고 포르투갈의 영향이 매우 강합니다. 이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크리스트교, 그 중에서도 카톨릭이기 때문에 중남부 아메리카도 대부분 카톨릭교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식민 지배를 통한 결과이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은 에스파냐어를 사용하면 거의 모든 지역을 여행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참 이제 시대가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포르투갈보다는 브라질이 훨씬 큰 땅이 돼버리고, 포르투갈어를 쓰는 사람 대부분이 브라질인이라고 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죠. 아주 예외적으로 뭐 가이아나라든지 수리남과 같이 영어나 네덜란드 뭐 지역 요런 지역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거기를 제외하면, 아주 예외적인 몇 군데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에스파냐어와 포르투갈어, 브라질의 경우를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의 민족,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자, 원주민, 유럽계, 아프리카계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원래 유럽인들이 당도하기 전에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원주민이겠죠. 주로 오늘날에는 안데스 산지로 쫓겨 올라간 일부 부족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데스 산지와 아마존강 요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잡히지도 않을 정도고, 대부분 안데스 산지에 많이 이 유럽인들이 당도하기 전부터 살았던 원주민들이 지금도 살고 있다. 그리고 유럽인들은 온대기후가 나타나는, 그래서 유럽과 그나마 기후가 비슷한 아르헨티나라든지 브라질 남동부 해안, 그 다음에 우루과이 하나 더 써두시면 좋아요. 뭐 요런 데에 분포한다. 자, 그 다음에 아프리카계. 자, 아프리카계들은요, 아프리카에서 자발적으로 건너온 게 아니라 유럽인들과 함께 플랜테이션의 농장 노예로 이렇게 끌려온 경우들이 많습니다. 강제적 이주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데, 브라질 북동부라든지 카리브해 해 연안에 주로 분포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재에 보면 이제 요거 도시 분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런 민족 구성 언어 분포가 나와 있거든요. 자, 요거 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빈 공란에다가 잠깐 필기 하나 해두시기 바랍니다. 필기를 하는 동안에는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면 되겠죠. 지금 우리 교재로 보면 뭐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요것과 관련된 거, 자, 지금 판서로 싹 전환을 하고, 그럼 판서 내용으로 바뀌면, 선생님 손글씨로 써놓은 내용으로 바뀌면 영상 잠깐 멈추셨다가 필기 끝나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자, 요겁니다. 자, 그럼 다수가 어떻게 차지하고 있는지를 좀 보면, 유럽계가 다수인 나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럽계와 혼혈, 이들 사이에서 막 이렇게 다양한 이제 혼혈이 나타났겠죠. 그래서 유럽계와 혼혈의 비중이 비슷한 나라가 브라질과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원주민이 많은 나라가 페루와 볼리비아, 그 다음에 혼혈이 그나마 이제 다 이제 뒤섞여서 특별히 구분할 수 없는 혼혈이 많은 나라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그 다음에 아주 예외적으로 아프리카계가 많은 나라 자메이카, 아이티 이런 나라들은 우리가 이 인종 분포 외로는 거의 나올 일이 없지만 아프리카계가 다수인 나라가 요렇게 있습니다. 지금 요거 잠깐 멈추시고 필기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다시 도시 얘기로 돌아와 보자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를 잠깐 얘기했고, 도시로 돌아와 보자면, 엄청나게 큰 대도시들이 어디에 발달했나 보니까, 자, 멕시코시티, 네모로 표시돼 있죠. 지금 네모로 표시된 도시가 인구 1000만 명 넘는 도시예요. 2250m, 해발 2250m 같은 높은 산에 거대한 도시가 만들어졌다. 여기가 아스테카 문명의 중심 도시 테노치티틀란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콜롬비아의 대도시 보고타, 해발 2650m. 에콰도르의 대도시 키토, 해발 2850m. 그 다음에 의외로 페루의 중심 도시인 리마는 바닷가예요. 리마는 바닷가고 쿠스코가 고산 도시입니다. 3000m. 자, 그 다음에
볼리비아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라파스, 무려 해발 3,600m. 그죠? 이렇게 고산 도시들이 주르르륵 있다. 이 고산 도시들은 다 무엇이라고요? 상춘기후, 1년 내내 봄과 같은 날씨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 해드렸고요. 자, 반면에 여기 대서양 연안에도 대도시가 발달한다고 했죠. 대서양 연안에 브라질에 있는 양대 도시 리우데자네이루와 상파울루,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대도시 부에노스아이레스, 뭐 이런 도시들은 유럽과의 접근성, 그 다음에 온대기후가 나타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대서양 연안에 발달했다.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도시 분포의 주요 도시들 한번 알아두시고 어떤 이유로 여기에 대도시가 발달했는지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자, 그럼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중남부 아메리카의 주요 도시들은 고산도 지역이나 해안 지역에 주로 분포해 있다. 자, 여기는 계속 나오니까 밑줄 또 한번 그어 두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연중 우리나라의 봄과 같은 기후, 네 글자로 상춘기후가 나타나 일찍부터 삼토로 이용된 고산지역, 여기에 고산도시가 발달한다. 그리고 그 이외로도 유럽과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유럽과의 연결이 편리한 해안지역의 도시가 발달하였다. 그거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자료로 살펴봤었습니다. 밑줄 그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과 관련돼서는 요 그래프를 이해하는 게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아까 잠깐 멈추고 필기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내용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그래프도 참고 삼아서 필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요거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 아, 이게 그 말이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표현을 더 해볼게요. 자, 민족 구성을 지금 보면 여기 자료에도 보면 유럽계, 혼혈, 원주민, 아프리카계,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혼혈 있잖아요. 이 혼혈을 사실 구분하는 용어가 되게 많거든요. 메스티소, 뭐 물라토, 삼보 뭐 많은데 이 혼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혼혈 대신에 이 혼혈을 뜻하는 요 지역의 용어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것만 하나 더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중남부 아메리카에 있는 혼혈들을 메스티소 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네, 다시 한번 좀 하얀 데다가 쓸게요. 요 혼혈 메스티소입니다. 요런 표현 쓰기도 한다는 거 요것도 알아두시면은 우리가 문제 풀 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 또 읽어보겠습니다. 중남부 아메리카는 다른 지역이나 대륙에 비해 혼혈이 많은데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등은 국가 내 민족 구성에서 혼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그 다음에 안데스 산지의 페루와 볼리비아는 원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주르르륵. 아까 선생님이 필기해줬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도시로 돌아올게요. 자, 도시 구조 얘기를 해봅시다. 도시 구조라는 건 도시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뜯어보는 걸 말하잖아요. 자, 이 도시 구조를 보니까 도시 계획이 격자형이다. 바둑판 모양이다. 그죠? 네모 이렇게 쌓아놓은 그런 모양이다. 그런 도로망을 갖추었다. 왜냐하면 원주민들이 개발한 도시는 별로 없고 유럽인들이 확장을 해 두었기 때문에 그들의 도시 계획에 맞추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남부 유럽에 가면 어디나 볼 수 있는 중앙 광장이 있고 그 광장 주변에 행정기관, 종교시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지로만 봐도 도심 주변 관공서가 있고 상업이 있어서 편리한 곳에 유럽계들이 산다면 원주민들이나 아프리카계들은 외곽으로 밀려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도시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자, 오늘날에도 거주지 분리 현상이 뚜렷하고 뭐 쭉쭉쭉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사례를 보시면 편합니다. 자, 여기는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입니다. 자,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보시면 여기 빌라 31 마요 광장 하는 어떤 도시의 중심지가 있거든요. 요 중심지, 그 다음에 상업지역, 공항 이런 것들이 몰려있는 데에 가까울수록
여기 짙은 빨간색 고급 주거지가 나타나고요. 외곽으로 갈수록 저급 주거지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마른 목골로 파벨라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여기는 불량주택지구. 그러니까 정말로 사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구분되는 패턴을 보인다. 그래서 도심에 있는 마요 광장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광장이고요. 그 주변으로 이제 불량주택지구 이런 것들도 나타납니다. 그죠? 그리고 중산층 주거지구 여기는 이제 나름 이렇게 고급 또는 중급 주거지쯤 되는 거고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고산 도시의 사례로 나왔던 볼리비아의 라파스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볼리비아의 라파스는요 정말로 고산 도시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해발 3,600m, 공항은 해발 4,000m. 엄청나게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그나마도 좀 덜 높고 언덕이 높지 않고 그나마도 골짜기에 있어서 좀 평평한 곳이 많은 곳에 유럽계들이 많이 삽니다. 여기 보시면 가하고 나 이렇게 쭉 선을 그어놨는데 해발 4,000m, 3,900, 3,800, 3,700, 3,600 오면서 점점 낮아지죠. 그럼 바깥 지역의 메스티소, 혼혈들이 바깥쪽에 산다면 안쪽으로 상업구역 중심으로 해서 유럽계들이 살고 또 바깥쪽에 메스티소와 원주민이 사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한라산이 해발 2,000m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도 그거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여기는 거기에 2배 넘는 높이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아주 가파른 이 안데스 산맥의 골짜기에서도 이렇게 거주지 분화가 일어난다 하는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라파스의 경관인데요. 너무나 이게 경사가 가파르고 산이 험해서 이 케이블카가 미텔레페리코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 지역의 대중교통 수단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설명을 거의 다 드렸고 도시 발전축의 교통로를 따라 고소득층의 유럽계가 고급 주거지를 형성하고 도시의 바깥으로 나갈수록 원주민이나 아프리카 주민들이 밀려나 있고 도시 주변에서는 도시에 이제 막 온 정말 돈 없는 정말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이 집단 거주하는 불량 거주 지역도 나타난다. 그래서 도시가 아직 이 많은 인원을 다 소화할 수 없는데 위생, 교육, 치안 뭐 어떤 것도 잘 해줄 수 없는데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 이렇게 고급 주택지와 그다음에 슬럼, 불량 거주 지역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은 생활 환경의 차이가 나타나는 곳이기도 해요. 자, 요걸 마지막으로 리우데자네이루의 사례를 보도록 하죠. 자, 요 예수상, 요 유명하죠. 도시를 굽어보는 예수상이 있는 도시. 요거 이제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입니다. 자, 여기 보면 뭐 고급 주택지구하고 그다음에 도심 지역이죠. 뭐 번듯한 일반적인 도시의 모습을 띠고 있네요. 반면 불량주거 지역, 특히 브라질에서 나타나는 불량주거 지역을 파벨라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파벨라 지역을 보면 사실 치안도 매우 안 좋고, 그죠? 뭐 화장실, 뭐 학교, 도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지역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게 또 교외 상류층 거주도도 생기고 젠트리피케이션도 나타나고 뭐 이런 움직임들이 발생은 합니다만은 전통적으로는 도심 주변의 고급 주거지, 바깥으로 갈수록 저급 주거지, 그리고 최외곽 같은 데는 파벨라 이런 것들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얘기 드립니다. 도시 문제가 뭐 다 마찬가지죠. 계속 얘기한 대로 대규모 불량 주거 지역이 형성됐다. 파벨라 같은 게 있다. 그 다음에 과밀화됐다. 너무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도시가 점점 무질서하게 확대돼요. 도시가 무질서하게 무분별하게 마구 확대되는 걸 스프롤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문제도 생기고 사람들이 너무 몰려서 생기는 나쁜 문제들은 다 생기고 있겠죠. 여기 내용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시티 같은 경우도 보니까 1910년에 비해서 2012년에 진짜 뭐 거의 몇백 배가 넓어졌죠. 도시가 이렇게 막 넓어지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이걸 감당할 수 없이 막 도시가 팽창하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뒤에 있는 이 발달 단계는요, 사실은 조금 심화된 내용이긴 하고, 선생님이 판단하기에는 대학 수준의 내용이지 않을까 판단해서, 여기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가져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루도록 할게요. 중남부 내부 도시구조 변화 모델이잖아요. 이게 어떤 실제의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화시켜서 좀 모형으로 만들었더니 이렇더라 하는 정도인데, 예, 눈으로 보아 익혀주시는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8강 중남부 아메리카의 도시 이야기는 다 했고요. 이제 29강은 아프리카로 넘어갈 거예요. 아프리카의 지역 분쟁과 저개발 문제, 예,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28강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